10주차 2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보면은 크게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주체가 돼서 세금을 걷는 걸 말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과세의 주체가 돼서 걷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크게 우리가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세금 중에서 상속증여세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만 살펴보시면 국세 중에서 내국세이면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걸 직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소주를 사면은 10% 부가가치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6,000원이면 5,400원에 600원 부가세를 내는 것이 이게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우리 소비자가 최종적인 부담하는 게 간접세가 될 것이고, 직접세라는 건 자기가 벌어들인 만큼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건데, 우리가 소득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이제 살아서 받는 증여세, 돌아가셔서 받는 상속세,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국세 중에서 내국세이면서 직접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통 1년에 몇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통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29만 8,820명, 거의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30만 명 정도 사망하는데, 그 중에서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 한 2%, 그러니까 실적으로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상류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상속세를 내실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최근에 어떤 부동산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계시는데, 좀 많이 우리가 혼선을 빚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20억을 물려주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무상이라는 건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유산을 받은 것에 해서 이 유산에 대해서 전체 합산하는 합산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게 상속세. 그리고 우리가 증여세라는 것은 우리가 증여자라는 건 이제 자산이나 이제 부동산 이런 어떤 자산을 넘기는 사람을 말하고, 이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데 제가 20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에게 각각 10억씩 주게 되면 각각의 수증자 받은 사람에게 각각의 따로 유산을 취득한 만큼 과세하는 방식이 바로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 중에 누구라도 상속인을 대신 납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증여세는 우리가 수증자가 본인이 받은 만큼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우리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율이 고율 세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번 표로 보면은, 상속세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살아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돌아가시 전에 어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시 전에 한 죽기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그래서 생전증여라고 해서 돌아가시 전에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상속인에게는 5년, 상속인 이해자에게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어떤 합산과세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아까 유산과세형이라고 했고,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라고 해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은 우리가 거주자란 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현재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증여 같은 경우도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만 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증여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축적하신 분들이 불을 이전하는 방법이 먼저 불을 축적하고 불을 보존해서 불을 승계하는, 그 불을 승계하는 것이 상속과 증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기준으로 보면은 증여세는 약 45,274명이 냈고 상속세는 약 28,315명이 냈는데 거의 우리가 서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그만큼 부유층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강남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유층들이 그만큼 많이 산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자나 납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상속설계가 필요하냐? 왜 상속설계라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사람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는 것, 상속세를 절세하는 걸 상속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37이라고 해서 이게 가방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손톱깎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매출액의 50%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던 37이라는 손톱깎이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회장님께서 2007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1년 전에 종업원들에게 약 한 200억 정도의 한 300억 정도 넘는 어떤 무상으로 주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생전에 무상증여한 증여재산도 상속인 이해액 중에서 5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상속세가 합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150억 정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톱깎이 회사가 이렇게 다른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우리나라 유망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괌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제일신용금고 회장이 손녀 뭐 자기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13명인가 가셨는데 괌에 갔는데 다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유족으로는 사위 1명과 그 다음에 형제 4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형제보다는 사위가 대습상속에 우선에 있어서 1,000억 유산을 사위가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리 설계를 했다면 예를 들어 상속세를 막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 1,000억을 형제자매로 유언을 했거나 했으면 돌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상속설계를 하려면 지켜야 할 두 가지는 가족하고 자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은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혹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위층이나 아니면 또 고령자들 중에서 이런 상속설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보통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말일 이내에 우리가 현금으로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대신 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은 물납이라는데 내가 만약에 30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더라도 이걸 30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교보생명 신용호 회장님께서 사망하실 때 상속세가 1,100억, 1,3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당시 우리 신창기 회장님께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보생명 비상장 주식을 그때 이제 그 채권단에게 이제 상속세 대신 물납으로 납부했는데 현재도 그걸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뭐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곳에서 교보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보생명이 항상 경영권에서 이제 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가지고 내가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비용이나 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상속인 간의 의견 충돌로 갈등 야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상속세라는 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보통 한 10억 정도의 어떤 상속세를 납입하려면 현금을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사망을 했을 때 우리가 상속세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한다면 또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상속세도 절세하면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상속세, 우리가 종합소득세의 어떤 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좀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물려주는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고유재산이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합치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라든지 신탁재산이랄지 퇴직금을 우리가 간주상속재산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 땅을 팔았다든지 예금을 처분했다든지 아니면 채무부담 이런 것들 중에서 용도가 미소명이 되면은 이런 것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상속재산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치면 총 재산이 될 것이고, 상속재산에서 우리가 빼는 게 있겠죠. 비과세 재산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액이 있고, 과세가액 공제액, 특히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속재산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줬거나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합산하게 되면은 이 금액을 쭉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속공제액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괄공제라고 해서 보통 5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 있건 여러 명 있건 일괄공제 5억을 하고, 또 배우자 공제는 우리가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라고도 최대 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데, 상속세율은 과표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수준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우리가 미리 내게 되면 우리가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 3%를 공제를 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저는 워낙 이걸 교보생명이나 금융권에 근무할 때 많이 강의도 했고 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관련 유튜브나 이런 이런 동영 또 다른 어떤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또 제가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일괄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초공제 2억에다가, 기초공제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해주고, 기타 자녀는 얼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합쳐서 해주거나 아니면 5억까지인데 맥심이 5억이기 때문에 보통 일괄공제 5억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우리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지금은 당장 절세가 되면 나중에 배우자가 또 사망할 때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이 70억인데 상속인이 배우자 포함해서 자녀 포함해서 3명일 때는 배우자는 70억 중에 3.5분의 1.5, 그러니까 7분의 3을 받으니까 배우자 공제를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70억인데 자녀 4명에 배우자 1명 있으면 배우자는 총 5.5분의 1.5, 그러니까 11분의 3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에 11분의 3이면 19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최대가 30억이라는 거. 그리고 상속세는 우리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낼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재산으로 물려받는 분들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상속세에서, 우리 세법에서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주식 등에서 우리가 금융기관 부채가 있으면 그걸 공제한 금액에서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억까지를 우리가 공제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험금을 10억을 받았는데 10억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대출이 2억 있다 그러면 저는 8억을 받은 거죠. 그 8억의 20% 또는 2억까지를 미니멈으로 공제유가 1억 6천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살아갖고 만약에 상속인과 동거를 했을 때는 그 주택가액에 이게 오타입니다. 80%가 아니라 40%가 아니라 80%까지 5억 한도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재산은 4.8배였는데 상속세는 7.5배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재산을 미리 뭡니까 본인이 50억에서 자기는 30억만 갖고 자녀들 각각에게 10억씩을 증여를 미리 함으로써 자녀들의 재산도 늘려주고 본인의 재산을 줄여가면서 하니까 재산은 4.8배 늘었지만 그 다음에 세금은 6배가 들어갈까 앞에 것보다는 절세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서 한꺼번에 상속세를 낼 게 아니라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증여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전증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순간 부모의 어떤 권리 어떤 그 뭡니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어떤 부유층에서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많이 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쯤 이제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절세 차원에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그 사람이 수익자로 된 보험금, 그 다음에 신탁재산, 그 다음에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아까 상속인행이 10년 이내, 비상속인행 5년 이내.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뒤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속재산이라고 본인 입증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입증을 못하면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사망 전 1, 2년 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뭐 부동산 같은 걸 처분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우리가 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우리가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합산 규정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우리가 이제 5년이 넘어서 우리가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 5년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인데 2015년 이전에 뭐 손주나 뭐 며느리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증여한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로 따지면 저희 자녀가 되겠죠. 자녀 직계비속에게는 10년이 넘어야만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증여를 하려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10년 단위로 꾸준히 증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빠지니까 절세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 사례를 한번 사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돌아가신 날짜가 2016년 1월로 보겠습니다. 2016년 1월인데 2010년 5월 5일 날 아들에게 2억 원을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망한 지 6년밖에 안 됐으니까 증여한 지 6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들한테 준 돈 어떻습니까? 이것은 10년 이내니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한 것은 2010년 5월 6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속인 이해의자에게 했으니까 이것은 합산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5억 증여한 것도 2010년 5월 8일이니까 이것도 5년이 지나서 합산이 되죠. 결국은 증여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아들한테 2억만 증여한 이것만 합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사전증여의 절세 혜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직전 1년 이내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을 2억 원 이상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2억 원 이상짜리를 팔았거나 그 다음에 기타 재산을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으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입증을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는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은 5억 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도 5억 원이 넘어가면 기타 재산도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추정 상속재산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란 건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6개월 전에 부동산 매각 자금이 3억 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팔고 3억 원이 이분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 3억 원을 상속인들이 전혀 어떻게 아버지가 썼는지 입증을 못합니다. 그러면 3억 원의 입증을 못했으니까 3억 원을 다 추정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3억 원의 20% 또는 2억 원 중에서 적은 것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은 3억 원을 입증을 못했지만 3억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2억 4천에 대해서만 추정상속재산으로 우리가 상속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아주 썩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 아닙니다만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돌아가실 것 같다면은 약간 그 통장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돈을 인출을 하시면 그걸 설사 입증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 인출한 재산의 20%까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절세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건 뭐 팁입니다만 만약에 그 인출한 돈을 자녀들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100% 증여로 보기 때문에 다 전액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빼서 인출을 했을 때는 입증을 못 하더라도 20%까지 그 금액의 20%까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3억 원인데 1억 원은 돌아가신 분이 쓴 돈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입증 못한 돈 2억 원이죠. 그래서 그 2억 원에서 총 전체 추정상속재산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빼면은 1억 4천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면 아마 충분히 상속세에서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사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굉장히 나하고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은 여러분들이 잘 설계하실 필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속을 했는데 상속으로 안 보는 재산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유족연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데서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비과세 재산 같은 경우는 뭐 국가지방자치단체 뭐 기증한 재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선산 뭐 일정 규모의 선산 이런 것들은 비과세 상속재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것도 상속재산에 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공제에 2억 원 있고 영농상속공제라고서 영농상속공제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뭐 농지나 예를 들어서 과수원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을 때 최대 15억 원까지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영상상속공제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아까 우리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공제 효과를 잠깐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총 70억인데 배우자 공제를 안 했을 때는 배우자 공제가 제로죠. 그러면 일괄 공제 5억만 하면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65억이 됩니다. 그러면 30억 이상이니까 상속세율이 50%가 돼서 여기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27억 9천억 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신고세액 공제에 3%를 빼주게 되면은 총 납부할 세액이 27억 6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억을 상속받아서 배우자 공제를 안 하면 27억 630만 원을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를 하면은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이 35억으로 줄게 됩니다. 35억 원에서 50%를 공제하게 되면은 상속세는 12억 9천이 되고 12억 9천억 원에서 신고세 공제, 우리는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3%를 절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억 5,130만 원을 내게 되니까 배우자 공제를 한 경우와 배우자 공제 안 한 경우를 보니까 배우자 공제를 한 경우가 약 14억 5,500만 원을 절세를 하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억 5,500만 원 절세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금융재산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2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순금융재산은 20%, 그 다음에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일 때는 2억 원까지인데 이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산식에서 계산을 하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금융재산이 10억 원이고 금융채무가 4억 원일 때 순금융재산이라는 것은 10억 원에서 4억 원을 빼면 6억 원이 되겠죠. 이 6억 원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20%니까 1억 2천만 원을 공제해서 4억 8천만 원만 우리가 순금융재산으로 상속세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금융재산의 범위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이란 건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모시면서 내가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최대 5억 원 한도로 주택 가격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거주택 공제 효과를 보면은 만약에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을 지금 남기고 사망하신 분인데 상속재산이 70억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죠, 최대. 자, 일괄 공제 5억을 하면은 우리가 동거주택이 있으면 동거주택 공제를 하게 되는데 주택이 7억짜리입니다. 7억짜리인데 동거주택 공제를 안 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35억이 되고 세율이 50%가 되니까 여기에 세금을 내면 12억 9천억, 12억 9천만 원, 여기에 3% 공제를 받으면 12억 5,130만 원을 동거주택 공제 안 했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우리가 동거주택 공제를 한 경우, 동거주택 공제를 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5억 원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우리가 10억 4천이 되고 10억 4천에서 3%를 뺀 10억 880만 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동거주택 공제를 한 경우보다 동거주택 공제를 안 한 경우가 약 2억 4,25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우자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상속세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보험을 활용한 효율적 우리 시니어 상속증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